서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의 원인은 불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알고 있는 그녀의 불임.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박강우의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자리까지 끌려온 이유였다. 수많은 검사와 시술,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던 시간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철저히 도구로 전락했다. 아이를 낳는 기계, 그러나 고장난 기계. 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이제는 타인에게 베푸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수고했어. 차서연 씨. 당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건 유감이지만 어쩌겠어. 이게 현실인걸. 당신도 이제 그만 내 발목 잡지 말고 당신 갈 길 찾아.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다시는 우리 집안 사람들 눈에 띄는 일 없었으면 좋겠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의무, 발목, 위자료. 그 단어들은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모욕적으로 요약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강우를 똑바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연민이 서려 있었다. 박강우 씨,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놓친 게 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아니, 평생 모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강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서연의 그 오만한 평온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항상 순종적이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파하던 여자였다. 그런데 이혼이 확정된 이 순간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였다. 뭐라고? 끝까지 잘난 척은. 의사 나부랭이가 진성가에 시집와서 5년이나 호의호식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당신 같은 여자 길거리에 널렸어. 하지만 내 아이를 낳아줄 여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그때 김 여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나섰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연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얘야, 저런 거랑 말 섞을 필요 없다. 곧 우리 강우 옆자리를 채워줄 현명하고 건강한 아이가 줄을 섰어. 어서 가자. 이런 탁한 공기 마시면 몸에 해로워. 그들은 마치 오물을 피하듯 서둘러 조정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김 여사의 가문의 수치라는 속삭임이 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혼자 남은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지금 우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어주는 것과 같았다. 아무도 모르는 진실, 그 무겁고 잔인한 진실이 서연의 가슴을 짓눌렀다. 3년 전이었다. 강우가 심한 유행성 이하선염, 즉 볼거리 후유증으로 고열에 시달렸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국내 최고의 유전학 및 난임 전문의 중 한 명이었던 서연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참혹했다. 바이러스가 그의 고환을 공격해 정자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비폐쇄성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박강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서연은 절망에 빠진 남편을 위로했다. 정자기증, 입양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하지만 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오만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박강우에게 불임이라는 진실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길을 택했다. 이 사실은 당신과 나 단둘만 아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문제라고 알게 될 거야. 당신이 진성가의 며느리로서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지. 사랑하잖아, 나를. 그의 애원은 교묘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그 잔인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3년 동안 그녀는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남편의 냉대를 견디며 불임 아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았다. 병원에서는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감내해야 했고 집에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녀는 박강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바쳤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과 파멸뿐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조정실을 나와 복도를 걷자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차서연 선생님, 이혼 사유가 정말 불임 때문입니까? 진성그룹 측의 귀책 사유는 전혀 없었나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질문들이 소음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강우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기자들을 발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슬픔과 비통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5년간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이지요. 부디 제 아내였던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하고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그들 사이를 뚫고 걸어 나갔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녀의 단호한 기세에 기자들이 잠시 길을 터주었다.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5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난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초와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얼마 전까지 그녀의 집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물건을 정리해서 나와야 할 낯선 공간이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미 강우는 그녀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거실에 걸려있던 대형 웨딩 사진은 사라졌고 그녀가 아끼던 화분들은 베란다 구석으로 치워져 있었다. 마치 그녀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연은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짐은 이미 가사도우미가 몇 개의 상자에 담아둔 상태였다. 명품 옷과 가방, 보석들, 김 여사가 진성가의 품위를 위해 사주었던 것들이다. 서연은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책상 위에 그녀가 따로 챙겨달라고 부탁했던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서연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의학 서적 몇 권과 빼곡하게 메모가 적힌 연구 노트,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그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의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되었고 그 누구보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진짜 재산이었다. 서연은 상자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최고급 대리석 바닥,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이 모든 것이 한때는 행복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차가운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그녀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다. 그녀의 후배 연구원이 보낸 것이었다. 선배님, 독립클리닉 개원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인테리어 공사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서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진성가의 불임 며느리 차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식의학 전문의 차서연이었다. 그녀의 지식과 기술은 오직 그녀 자신의 것이었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가늘게 새어 나오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가 끝난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간에 떠들썩했던 관심은 새로운 스캔들과 사건들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았다. 박강우와 진성그룹이 공들여 만든 불임 때문에 버림받은 비운의 전처라는 차서연의 이미지는 대중의 기억 속에 희미한 낙인처럼 남았다. 하지만 폐허가 된 땅에서도 새로운 싹은 돋아나는 법. 서연은 그 잿더미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만의 새벽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진성대학병원을 미련 없이 떠났다. 그리고 청담동의 번화가에서 한 블록 벗어난 고즈넉한 골목에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다. 간판에는 세연나님 클리닉이라는 이름이 단정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 서연과 새롭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은 이름이었다. 과거와의 단절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녀의 의지였다. 클리닉의 내부는 진성병원의 위압적인 화려함과는 정반대였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나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신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이 방문객을 맞았다. 대기실에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대신 푹신한 패브릭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의학 정보 포스터 대신 심리적 안정을 주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아늑한 상담소나 갤러리에 가까운 분위기를 풍겼다. 모든 공간에는 환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는 서연의 세심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다. 이른 아침 서연은 진료실에서 막 도착한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6개월 전 법정에서의 위태롭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되고 전문가적인 기품이 넘쳤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그녀의 유일한 동료이자 후배인 김민준 선생이 들어왔다. 원장님, 이선영, 김진우 환자 부부 들어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민주는 진성병원에서도 서연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후배였다. 그는 진성그룹의 부당한 처사에 분개하며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기꺼이 서연의 작은 클리닉에 합류했다. 그의 존재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곧 30대 후반의 부부가 무거운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섰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차례 시험관, 아기 시술에 실패한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보다 체념의 빛이 짙었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으며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그들에게 돌려 복잡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두 분 오랫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 여러 병원에서 원인 불명이라는 말만 들으셨을 거고요. 부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인 이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가 두 분의 유전자 전체를 정밀 분석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연은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내분의 MTHFR 유전자에 경미한 변이가 있습니다. 이게 엽산대사를 방해해서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기존 검사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죠. 남편분의 경우엔 정자 DNA의 분절 현상이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다. 막연한 위로나 섣부른 희망 대신
그녀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을 제시했다. 부부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그럼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남편 김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께는 특수활성형 엽산을 처방하고 남편분께는 항산화 요법과 함께 정자 DNA 손상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확률은 언제나 100%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중요한 건 두 분이 서로를 탓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아내 이선영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진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우 씨, 조금만 더 왼쪽으로요. 좋아요. 두 분 정말 그림 같은 커플이네요. 포토그래퍼의 외침에 박강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만삭의 배가 부른 윤미래의 어깨를 감쌌다. 윤미래는 명품 브랜드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강우에게 기댔다. 두 사람은 국내 최고 여성지의 표지 모델 촬영에 한창이었다.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축복을 만난 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기획 기사였다. 우리 아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게. 강우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면서 실제로는 미래의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는 전리품을 바라보는 것에 가까웠다. 윤미래의 임신은 그에게 모든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차서연이 결함 있는 여자였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 진성가의 대를 이을 아들을 곧 품에 안게 될 것이라는 확신. 촬영 중간 쉬는 시간, 미래가 강우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아버님께서 다음 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자기 부사장 승진 안건 정식으로 올리신다고 했지? 우리 복덩이 덕분이야. 정말 당연하지.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야. 진성그룹의 미래지. 강우는 거만하게 대답했다. 그의 관심은 온통 후계자와 그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질 보상에 쏠려 있었다. 미래는 순간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영악하게 표정을 바꾸며 웃었다. 그녀는 강우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뱃속 아이 때문에 곁에 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아이가 바로 진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보장해줄 가장 확실한 티켓이었으니까. 참, 그 여자 소식 들었어? 미래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바꿨다. 청담동에 작은 병원을 냈다고 하던데 용하긴 한가 봐. 사람들이 제법 몰린다고. 강우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주제 파악 못하고 내쫓긴 주제의 의사 행세는 계속하고 싶은 모양이지. 신경 쓸 거 없어. 진성병원에 비하면 동네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될 테니.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차서연의 이름은 여전히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작은 가시였다. 완벽하게 잊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자신의 승리를 더욱 빛내기 위해 그녀는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려야만 했다. 그런데 보란듯이 재기하려는 그녀의 모습이 심히 거슬렸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클리닉 원장실에서 태블릿 PC로 업계 뉴스를 확인하다가 박강우와 윤미래가 장식한 잡지 표지를 보게 되었다. 세기의 커플, 축복과 함께 돌아오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 두 사람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사 내용은 온통 강우의 비즈니스적 성공과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고 그 행복의 배경으로 전처의 비극적인 결함이 은근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장 한구석이 싸늘하게 아려왔다. 아무리 강해지려 해도 지난 5년의 세월과 짓밟힌 진심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때 김민준이 커피를 들고 들어오다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는 태블릿 화면을 확인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세상의 진실을 다 폭로해버리고 싶습니다. 선배님이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박강우 그 인간이 얼마나 비겁한 거짓말쟁이인지, 전부 다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화면을 꺼버렸다. 민준 선생. 진실은 우리가 소리치지 않아도 언젠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가십에 휘둘리는 게 아니야. 우리를 믿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집중하는 거지. 그게 진짜 복수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클리닉의 연구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서연은 현미경에 눈을 고정한 채 새로 도입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 NGS가 뱉어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인간의 생명과 유전의 비밀이 담긴 수만 개의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성 불임에 숨겨진 유전적 요인을 밝히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였다. 박강우가 세상에 대고 떠드는 요란한 행복의 이면에서 서연은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의 일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위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우뚝 선 과학자이자 의사였다. 잿더미 위로 그녀만의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그 사이 차서연의 세연 클리닉은 난임 치료 분야에서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대대적인 광고나 스타 마케팅 없이 오직 실력과 환자들의 입소문만으로 이룬 성과였다. 그녀의 클리닉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찾아온 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다른 대형 병원에서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증 난임 부부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그녀의 명성은 학계에까지 퍼져나갔다. 마침내 대한생식의학회로부터 추계학술대회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진성그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연단에 선 그녀는 남성 불임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 정연했고 데이터는 명확했으며 환자를 향한 그녀의 깊은 통찰력은 청중을 압도했다. 한때 박강우의 아내라는 수식어로만 존재했던 그녀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자신의 이름 차서연 박사로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기 박강우의 유리성에는 마침내 기다리던 왕자가 태어났다. 윤미래는 아들을 낳았다. 진성그룹의 3대 후계자가 될 아이였다. 박 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의 최고급 호텔을 통째로 빌려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수많은 언론사가 초대되었다.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박강우와 그의 아들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연회장 단상 위에서 박강우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출산의 고단함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한 윤미래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제 손자가 아닙니다. 우리 진성그룹의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혈통이자 희망입니다. 이 경사를 기념하여 제 아들 박강우를 오늘부로 진성그룹의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우는 세상의 정점에 선 듯한 희열에 휩싸였다. 그는 아들을 높이 치켜들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아내, 건강한 아들, 그리고 그룹의 막강한 권력까지. 그의 인생은 완벽한 승리로 점철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크리스탈성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파티 내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아기에게만 쏠렸다. 박 회장은 손자를 품에서 놓을 줄 몰랐고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아기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진성의 기상이 느껴진다는 아첨을 늘어놓았다. 정작 아이를 낳은 미래에게 따뜻한 위로나 감사를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도구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미래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에 매달렸다. 자기야, 나 드레스 어때? 자기가 사준 목걸이 해봤는데. 강우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기에 바빴다. 예쁘네. 아, 김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새로운 직함과 인맥 관리에 쏠려 있었다. 미래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자신이 여전히 이방인이며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미래는 초조해졌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과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아기가 받은 고가의 선물들을 늘어놓고 자신이 누리게 될 부와 지위에 대해 떠벌렸다. 그녀의 천박한 행동은 강우의 심기를 건드렸고 부부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관계의 틈새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균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진성가의 귀한 왕자님, 박지우는 태어날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다. 특히 신생아 황달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원인 모를 피부 알레르기로 밤마다 울어댔다. 당연히 아이는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진성대학병원 VVIP 1인실에 입원했다. 주치의를 비롯한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아기에게 매달렸지만 증상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는 기본적인 혈액형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과는 다음 날 아침에 나왔다. 소아과 레지던트 2년 차인 최 선생은 무심코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다. 아기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산모인 윤미래의 혈액형은 A형, 그리고 아버지인 박강우 부회장의 혈액형은 AB형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최 선생은 의학 교과서의 첫 장에 나오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떠올렸다. AB형 아버지와 A형 유전자형 AO, 어머니 사이에서는 A형, B형, AB형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지만 O형은 절대로 태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과학의 기본 상식이었다. 순간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검사 오류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 그는 차마 이 사실을 VVIP 병실의 신경질적인 보호자에게 직접 보고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상대는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곧 그룹을 물려받을 박강우 부회장이었다. 고민 끝에 그는 주치의인 소아과 과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과장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검사지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최 선생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다. 최 선생, 오늘 이 검사 결과는 못 본 걸로 하게. 아마 검체나 혈액팩이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야. 재검사에서 정상 결과지로 다시 올리도록 해. 절대 이 일이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 알겠나? 네, 과장님. 그들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아기의 혈액형은
A형으로 조작된 새로운 결과지로 대체되었다. 진성가의 평화를 깨뜨릴 위험한 진실은 그렇게 덮였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덮으려 해도 진실은 미세한 틈을 비집고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그날 저녁 강우는 아들의 상태를 보고받기 위해 과장실을 찾았다. 과장은 조작된 결과지를 보여주며 아이의 건강에 아무런 유전적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황달은 신생아에게 흔히 있는 일이고 알레르기는 체질적인 문제이니 곧 나아질 겁니다. 부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강우는 의례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었고 자신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과장의 보고를 듣는 내내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꼈다. 무언가 숨기는 사람의 부자연스러운 태도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우는 짧게 말하고 과장실을 나왔다. 그는 병실로 가는 대신 자신의 부회장실로 향했다. 최고급 가구로 꾸며진 넓은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위스키를 한 잔 가득 따랐다. 부회장 승진, 아들의 탄생, 모든 것이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닮았다고 모두가 말하는 아이. 자신의 핏줄, 자신의 분신. 그런데 왜일까?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할수록 낯선 위화감이 느껴졌다. 밤마다 까닭없이 울어대는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오늘따라 유난히 불안해 보였던 주치의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강우는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흠집이 생길 리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 유리성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미세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균열. 그러나 언젠가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차서연의 클리닉은 언제나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의 소망이 작은 씨앗처럼 뿌려지고 서연은 그 씨앗에 과학이라는 물과 공감이라는 햇살을 주어 싹을 틔우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서연은 여느 때처럼 환자들의 차트를 검토하며 오후 진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원장님, 다음 환자분이신데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김민준 선생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예약 리스트를 확인했다. 한지영, 초진이었다. 어떤 점이 특이하죠? 상담 예약을 할 때부터 꼭 원장님을 직접 뵈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마치 진료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우려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클리닉이 유명해지면서 간혹 그녀의 과거를 들먹이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환자는 어떤 상황이든 환자니까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들어왔다. 한지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무척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신경질적으로 가방끈을 움켜쥐고 있었고 시선은 서연의 얼굴과 진료실 내부를 쉴 새 없이 훑었다. 그녀는 서연을 단순한 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성가와 관련된 과거의 한 인물로 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편안히 앉으세요, 한지영 씨.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영은 의자에 앉아서도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원장님, 아니, 차서연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찾아온 건 아이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제 남편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성바이오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김성재라고 합니다. 김성재.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 속에서 더듬었다. 2년 전쯤 진성바이오의 핵심 인재가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다 발각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교통사고로 자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당시 진성그룹은 그를 부도덕한 연구원으로 매도하며 서둘러 사건을 덮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 순간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흐느꼈다. 사고가 아니에요. 자살은 더더욱 아니고요. 제 남편은 살해당한 거예요. 진성그룹이 죽인 거라고요. 그녀의 절규는 진료실의 고요한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영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지난 2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 김성재 연구원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과학자였다. 그는 진성바이오가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 즉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데이터가 정교하게 조작되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약효는 미미했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타났지만 회사는 이 모든 것을 숨기고 마치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된 것처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양심을 속일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했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제가 말렸지만 그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뒤 김성재 연구원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덤프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진성그룹은 남편이 죽자마자 그에게 연구 데이터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파렴치한으로 만들었고 유족인 그녀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을 막으려 했다. 저는 그 더러운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지난 2년간 경찰서, 검찰청, 언론사 안 가본 곳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거대한 진성그룹 앞에서 저는 그냥 남편 잃고 정신 나간 여자일 뿐이었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연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다. 지영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의 과거와 겹쳐졌다. 거짓과 위선, 그리고 목적을 위해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는 진성가의 잔인함, 박강우의 불임이라는 진실을 덮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과학자의 양심과 목숨을 앗아갔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나요? 저는 그저 의사일 뿐입니다. 지영 씨를 도와드릴 힘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원했다.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진성가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지영은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서연의 책상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이게 남편이 죽기 전에 저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절박하게 서연을 향했다. 남편이 말했어요.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양심과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차 박사님. 박사님도 진성가 때문에 고통받으셨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발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USB 메모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저 작고 차가운 물건 안에 한 사람의 목숨과 한 과학자의 양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을 받는 순간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이성과 본능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모른 척하라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하지만 지영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 문득 박강우의 비밀을 묵인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진실의 눈을 감았던 시간들. 어쩌면 자신의 그 침묵이 진성그룹이라는 괴물을 더욱더 오만하고 잔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박사님께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된 후 모든 희망을 잃었지만 그 사람의 아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평생 그 아이를 보며 남편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제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박사님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지영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그녀는 의사였다. 환자의 절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당함의 피해자였다. 억울한 영혼의 외침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USB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마치 무거운 책임감처럼 느껴졌다. 일단 지영 씨 몸부터 챙기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고 심리 상담도 병행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갖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녀는 지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그리고 이 USB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대답이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정막만이 남은 클리닉. 서연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한지영에게서 받은 USB를 포트에 꽂았다.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대부분 복잡한 화학 기호와 임상 데이터로 이루어진 연구 파일들이었다. 서연은 과학자로서의 본능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김성재 연구원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데이터는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원본 데이터와 보고용 데이터가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고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환자들의 기록은 아예 삭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나 왜곡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기이자 미래의 환자들을 잠재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범죄 행위였다. 파일들 중에는 김성재 연구원이 남긴 유서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도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압박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신을 어떻게 위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망령이 남긴 처절한 증언이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것은 이제 그녀 개인의 복수나 명예 회복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더 거대한 정의의 문제였다. 과거의 망령은 그녀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웠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그녀의 손에 들린 진실의 칼로 괴물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김성재 연구원이 남긴 USB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진성그룹의 탐욕과 비리가 낱낱이 담겨 있었고 한 번 열린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다. 차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데이터 분석에 매달렸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칼을 손에 쥐었지만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다윗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또 다른 누명을 씌워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들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더 정교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무기가 필요했다. 고심 끝에 서연은 한 가지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김성재의 데이터를 익명으로 재구성했다. 진성 바이오나 특정인의 이름은 모두 지운 채 순수한 과학적 데이터의 형태로만 보이도록 가공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은사인 앤더슨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그는 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석학이자 그 누구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메일에 이렇게 썼다. 교수님, 가상의 케이스 스터디 데이터를 보내드립니다. 신약 임상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변칙적인 결과인데 제 지식으로는 해석이 어려워 교수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녀는 진실의 씨앗을 받아 건너 가장 안전하고 비옥한 땅에 심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씨앗이 거대한 폭풍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한편 박강우의 완벽했던 세계는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다. 아들 지우는 벌써 100일을 맞았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만 강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길한 예감은 시간이 갈수록 짙어졌다. 그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엄마를 닮았다고 했지만 그의 눈에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낯선 유전자의 조합으로만 보였다.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던 그에게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은 아들은 결함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아이가 유난히 약한 것이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잦은 감기와 알레르기. 강우는 그것을 나약함의 증거로 여기며 짜증을 냈다. 진성가의 아이가 이렇게 비실거려서였으나 그는 아내에게 타박을 주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강우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다 잠든 아들을 보기 위해 안방으로 건너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윤미래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강우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니까 돈은 이번 주 안으로 꼭 보내준다고 했잖아. 자꾸 이렇게 보채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신이나 나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후를 위해서라도 제발 조용히 좀 있어. 지후를 위해서 강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미래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짜증이 아닌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 사이에 신경질적인 다툼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느꼈던 위화감, 아들의 낯선 얼굴,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우는 편집증 환자처럼 변해갔다. 그는 비서를 시켜 윤미래의 통화 기록과 신용카드 내역을 비밀리에 조회했다. 그녀가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낯선 남자의 계좌를 발견했을 때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완벽한 세계, 그의 자부심, 그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박 회장은 진성의 황태자를 강하게 키우라며 매일같이 그를 압박했지만 이제 그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의심과 혐오감이 뒤섞인 감정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이 끔찍한 의심을 누구에게도 털어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전처에게 불임의 누명을 씌우고 내쫓은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진성가의 후계자로 삼으려 한 희대의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그는 절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는 진실. 결국 그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법. 바로 유전자 검사였다. 그는 며칠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했다. 아들이 사용하는 젖꼭지와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수집했다. 자신의 칫솔도 함께 챙겼다. 진성병원은 위험했다. 소문이 새어나갈 수 있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강남 외곽에 위치한 작지만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사설 유전자 검사 연구소를 찾아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강우가 의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서연의 책상 위 컴퓨터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미국에서 온 앤더슨 교수의 답장이었다. 서연에게 자네가 보낸 데이터는 잘 받아보았네. 이것이 가상의 데이터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만약 이것이 실제 임상 데이터라면 이는 과학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끔찍한 사기 행위이며 잠재적인 대량 살인 시도일세. 데이터 조작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나는 이 문제를 다음 달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신약 개발학회에서 공론화할 생각이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 서연은 이메일을 읽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심었던 씨앗이 마침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오후였다. 박강우는 검은색 코트깃을 세운 채 낯선 연구소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방금 검사 의뢰서에 가명을 쓰고 아들과 자신의 유전자 샘플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일주일 뒤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적셨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심판대 위에 올라선 기분이었다. 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지배해왔던 그였지만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 앞에서는 무력했다. 유전자 정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는 받아들여야만 했다. 강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곧 도착할 결과 통지서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와이퍼가 세차게 움직이며 차창의 빗물을 닦아냈지만 그의 눈앞을 가리는 불안과 혼돈의 장막은 거치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개인적인 배신과 거대한 사회적 비리가 뒤엉킨 거대한 폭풍이 서울의 상공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박강우라는 남자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일주일. 박강우에게 그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끓어오르는 의심과 불안의 단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었다. 그는 술로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술은 그의 편집증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마침내 약속된 심판의 날이 밝았다. 그날 오후 강우는 부회장실에서 창밖을 보며 초조하게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 책상 위의 모든 서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엘리베이터 소리,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다. 부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에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퀵 서비스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본인 수령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왔구나.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아무런 로고도 없이 보내는 사람의 주소만 간략하게 적힌 평범한 봉투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사형 집행 영장처럼 보였다. 그는 비서를 물리고 문을 잠갔다. 심호흡을 몇 번이고 한 후에야 그는 봉투를 뜯을 수 있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그는 다른 내용은 읽지도 않고 곧장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시선을 옮겼다. 부건 확률, probability of paternity, 0%, 숫자 0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거대한 블랙홀이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과학의 언어로 쓰인 차갑고 명백한 진실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부정도 불가능했다.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헛구역질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 윤미래에 대한 증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핏줄이라 믿고 기뻐했던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다시 들어왔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부회장님, 이번엔 등기 우편입니다. 발신인 표시는 없는데 꽤 두껍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던 강우는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낚아챘다. 또 뭐야? 그는 분풀이라도 하듯 봉투를 거칠게 찢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봉투 안에는 두 종류의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3년 전 진성병원에서 발급된 그의 의료기록 사본이었다. 최종 진단명, 비폐쇄성 무정자증, Non-obstructive aciospermia. 정자를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영구 불임 상태임을 알리는 진단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진단 결과를 모두 설명들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가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주홍글씨였다. 두 번째는 며칠 전 베를린에서 열렸던 세계 신약개발학회 관련 해외 기사들을 번역한 프린트물이었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글로벌 제약 스캔들 예고,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제기, 존스 홉킨스 앤더슨 교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데이터 공개, 학계 발카. 아직 진성그룹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기사에 언급된 신약의 성분과 조작 방식은 김성재 연구원이 남긴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국제적인 합동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여 있었다. 두 개의 서류. 하나는 그의 무너진 남성성을, 다른 하나는 그의 가문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 중에 사형 선고였다. 강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차서연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를 얻었다고 기뻐할 때 그녀는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나 약함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때까지 기다린 차갑고 지독한 인내였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이 그의 귓가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이 놓친 게 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가 놓친 것. 그것은 단지 아이를 가질 기회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비밀을 알고도 끝까지 그를 지켜주려 했던 유일한 사람. 자신의 오만 때문에 헌신짝처럼 내버린 진정한 동반자였다. 으아아아아. 강우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지독한 분노와 파괴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지금 당장 윤미래를 찾아가 모든 것을 박살내야 했다. 평창동 저택의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미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우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놀라 소스라쳤다. 자기야,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강우는 대답 대신 품에서 찢어진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게 뭐야? 설명해. 이게 같은 년.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 흩날렸다. 0%라는 숫자를 본 미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서 젖병이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게 어떻게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감히 내 집안에 다른 놈의 새끼를 끌어들여? 내년의 배짱이 보통이 아니구나. 강우의 폭언에 궁지에 몰린 미래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었다. 그래, 내 자식 아니야. 어쩔 건데.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네가 날 사랑하긴 했어. 넌 처음부터 내 몸, 내 자궁만 필요했잖아. 진성가의 대를 이어줄 아들만 낳아주면 된다면서. 그래서 낳아줬잖아. 네가 원하던 아들. 닥쳐. 강우가 그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더러운 입으로 내 아들 얘기하지 마. 내 아들? 웃기지 마. 넌 애초에 아빠가 될 수도 없는 몸이잖아. 미래의 입에서 나온 폭탄 같은 발언에 강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가 어떻게, 미래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차서연이 그렇게 바보인 줄 알아? 이혼 전에 사람 시켜서 내 뒷조사 다 했어. 네가 불임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한테 덮어 씌웠다는 거 전부 다 그 여자가 나한테 직접 연락해서 전부 알려줬다고. 어차피 넌 씨도 없는 남자니까 다른 남자 아이라도 낳아서 내 발목 잡으라고. 진성가에 복수할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강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래가 서연과 한패가 되어 자신을 기만했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두 사람의 추악한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2층에서 소란을 듣고 내려온 박 회장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지금 이게 무슨 추태냐. 집안 망신 다 시킬 셈이야. 아버지, 이 여자가 절 속였습니다. 지우가 제 아들이 아니랍니다. 강우의 절규에 박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 그 왕국을 물려줄 후계자가 가짜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저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래의 울음소리, 강우의 고함, 충격에 빠진 박 회장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뒤엉켰다. 강우는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서류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불임 진단서, 가짜 아들의 유전자 검사지, 그의 거짓된 삶을 증명하는 잔해들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서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불임 진단을 받고 절망하던 자신을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던 목소리.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던 뒷모습.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심판은 내려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이기심이라는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단 하나의 진실,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 완벽하게 파멸당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그는 텅 빈 자신의 두 손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박강우의 유리성이 무너지자 그 파편은 걷잡을 수 없이 사방으로 튀었다. 진성가에서 쫓겨난 윤미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한 연예 전문 매체에 모든 것을 폭로했다. 박강우의 불임, 가짜 후계자 사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차서연에게 불임의 누명을 씌우고 내쫓았는지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를린에서 시작된 진성바이오의 신약 데이터 조작 스캔들이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정도 경영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위선과 탐욕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오너리스크는 그룹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충격에 쓰러진 박 회장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고, 졸지에 무너져가는 제국의 총책임자가 된 박강우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다. 신약 사기 사건은 물론 2년 전 김성재 연구원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 그들이 묻어버렸던 모든 죄악들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그의 목을 조여왔다.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차서연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수많은 언론사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어떤 논평도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를 비운의 여인, 시대의 현모양처라며 동정했지만 그녀는 그런 수식어 뒤에 숨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환자를 돌보고 연구에 매진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대중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대신 자신의 실력과 존엄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낸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세연 클리닉은 진성그룹의 부도덕함과 대비되며 정직한 진료, 양심적인 병원의 상징이 되었고 환자들의 발길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늘어났다. 몇 달 후 길고 지리했던 법정 다툼이 끝났다. 박강우는 데이터 조작, 횡령, 배임 및 김성재 연구원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재벌 3세는 수갑을 찬 초라한 죄수가 되어 교도소로 향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진성그룹은 결국 공중분해되어 경쟁사들에게 헐값에 매각되었다. 화려했던 왕국은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나고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을 때 서연은 교도소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박강우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담담하게 편지를 개봉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는 말도 자신을 변명하는 말도 없었다. 그저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내가 틀렸소. 당신을 버린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소. 당신은 내가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 답장은 필요 없소. 그저 내 마지막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오. 서연은 편지를 조용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도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내려앉은 듯한 고요한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로써 그녀의 과거는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1년 후 세연 클리닉은 몰라보게 확장되어 있었다. 진료실 옆에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유전자 의학 연구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 서연이 그토록 꿈꾸던 공간이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원장실,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는 한지영 씨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알렸던 그녀는 이제 아름다운 디라인을 뽐내는 예비 엄마가 되어 있었다. 서연의 치료와 격려 속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영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지영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신 거죠. 이제 곧 태어날 아기 생각만 하세요. 하늘에 있는 남편분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곧 태어날 아기의 이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이 돌아간 후 서연은 잠시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도시의 풍경이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싶었을 뿐이다. 의사로서의 양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을 뿐이다. 그러자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아냈고 정의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았다. 진정한 재탄생은 과거를 파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서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차서연으로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상처는 아무러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웠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날카롭게 반사하는 가정법원 조정실 안. 공기는 서류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종말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지만 실내의 냉기는 계절 탓만은 아니었다. 차서연은 척추를 곧게 펴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투피스는 몸에 꼭 맞았지만 그 안에 그녀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며칠 밤을 샌 듯 창백한 얼굴 위로 짙은 다크서클이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꾹 담은 입술과 단호한 눈빛은 그녀의 내면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맞은편 박강우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여유로운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수트를 입은 그는 매끄럽게 넘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값비싼 장식품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한 주인의 그것과 같았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차서연 씨와 박강우 씨의 혼인관계는 오늘부로 해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조정위원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실내의 정적을 갈랐다. 그 말은 망치처럼 서연의 심장을 내리쳤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 영원을 약속했던 맹세, 함께 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이 몇 마디의 법적인 문장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재가 되어 흩날렸다. 강우의 옆에 앉아있던 그의 어머니, 진성그룹의 안주인인 김 여사가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쯧 혀를 찼다. 씨 없는 밭에 5년 동안 물만 부었으니 이만하길 다행이지. 그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서연의 가슴에 정확히 밝혔다.